내 이름은 리춘이었다. 지금은 그 이름을 쓸 수 없다. 다시는 공개적으로 내 진짜 이름을 쓸 수 없다. 탈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내 얼굴은 여전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얼굴 중 하나다. 거의 15년 동안 수백만 명이 매일 밤날을 봤다. 나는 군사적 승리를 발표했고 최고 지도자의 선언문을 낭독했고 반역자들의 공개 처형을 알렸다. 내 목소리는 정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14일 밤 8시 47분 저녁 8시 뉴스 생방송이 끝나고 정확히 37초 후 나는 내 자신을 그런 반역자 중 한 명으로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중국 국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두만강을 건너지도 않았다. 밀수 트럭에 숨어서 탈출하지도 않았다. 나는 스튜디오 출구로 곧장 걸어나갔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3명의 경비원 앞을 지나쳤다. 나의 공식 차량 북한 전체에서 단 10명만 운전할 수 있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남쪽으로 운전했다. 비무장지대를 향해 혼자서 아나운서 드레스를 그대로 입은 채로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아직 달고 있었다. 스튜디오 메이크업이 얼굴에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만약 정권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내 여동생도 여동생의 아이들도 나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도 처형당할 비밀을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방송 3시간 전 분장실에서 뉴스 대본을 검토하던 중 4번째 페이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단 한 줄. 한국어로 15개의 단어. 내가 15년 동안 생방송으로 읽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15개의 단어. 하지만 그냥 평범한 거짓이 아니었다. 수백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이었다. 북한에서 TV 아나운서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겠다. 다른 나라의 아나운서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디션을 보지도 않는다. 지원하지도 않는다. 당에서 너를 선택한다. 17살 때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온 두 남자가 평양에 있는 내 고등학교에 왔다. 수학 수업 중간에 교실로 들어와서 곧장 내 책상으로 걸어왔고 말했다. 리춘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반 학생들은 완전히 침묵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이 내 이름을 부르면 단 2가지 가능성만 있다. 너를 끌어올리거나 너를 제거하거나. 그들은 나를 평양 중심부에 있는 창문 없는 건물로 데려갔다. 카메라 앞에서 텍스트를 읽게 했다. 작년 쌀 수확에 관한 3단락. 특별한 것 없었다. 내가 끝냈을 때 그 남자들 중 한 명 두꺼운 안경을 쓰고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는 나이 든 남자. 이 아무 말 없이 10초 동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발음이 완벽하다. 자세가 올바르다. 얼굴이 호감형이지만 위협적이지 않다. 월요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그게 다였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니? 라는 질문도 없었다. 방송에 관심이 있니? 라는 질문도 없었다. 당이 내 목소리와 얼굴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당이 내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결정하면 거절할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8년은 비교적 정상적이었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정상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쓴 대본을 읽었다. 다른 사람들이 검증한 뉴스를 발표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랬겠는가? 의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심하는 것은 반역이다. 그리고 게다가 내 인생은 좋았다. 좋은 것보다 더 좋았다. 나는 평양 여명거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다. 수도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건물 중 하나였다. 수입 제품을 파는 특별 상점에 접근할 수 있었다. 스위스 초콜릿, 브라질 커피, 일본 비누. 월급으로 400~500원을 받았다.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의 거의 100배였다. 고난의 행군 시절 90년대에 굶주렸던 내 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3번 고기를 먹었다. 내 여동생은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관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녔다. 내가 국영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내 얼굴은 포스터에 실렸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사인을 요청했다. 나는 특권층이었다. 보호받았다. 중요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처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충성스럽다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다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믿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 내 안락함이 내 미덕의 증거라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처음으로 균열되기 시작한 순간은 2019년 3월이었다. 나는 외교부 고위관리의 처형에 대한 발표를 읽으라는 배정을 받았다. 김혁철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혐의는 반역이었다. 하노이 핵 협상 중에 국가 기밀을 미제 요원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발표를 생방송으로 읽었다. 확고한 목소리로, 진지하지만 절제된 표정으로, 정확히 훈련받은 대로 반역자 김혁철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범죄로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24시간 후 나는 김혁철이 중앙TV 건물 복도를 걷는 것을 봤다. 살아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말 그대로 5초 동안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나를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에서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봤다. 수치심, 안도감, 그리고 절대적인 공포가 뒤섞인 것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그날 밤 내 아파트에서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몇 시간 동안 앉아 벽을 바라보며 내가 본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내부 정치적 게임의 일부로 그의 처형에 대한 거짓 발표를 읽게 했다. 2, 정권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그리고 편리할 때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마치 처형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현실에서 지워버린다. 2 선택지 모두 무서웠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멈출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만약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그 후 2년 동안 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대본의 작은 불일치들, 맞지 않는 날짜들, 논리적인 패턴 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쌀 생산 통계,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 않는 적에 대한 군사적 승리 발표들. 하지만 가장 불안했던 것은 탈북자에 대한 뉴스였다. 몇 달마다 나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후의 성명을 읽게 되었다. 항상 똑같은 말이었다. 남한은 자본주의 지옥이고 지도자의 따뜻함이 그리웠고 용서를 구한다고. 나는 그런 성명을 수십 개 읽었다. 아마 수백 개.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후회하는 자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을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적도 없었다. 공개 행사에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내 일부는 알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무시하고 공범으로 계속 있거나 진실을 직면하고 모든 것을 잃거나.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했다. 대본을 읽었다. 카메라에 미소를 지었다. 월급을 받았다. 특권적인 삶을 살았다. 2021년 10월 14일까지. 그날 나는 평소처럼 오후 5시 30분에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저녁 8시 생방송 3시간 전이었다. 내 루틴은 항상 똑같았다. 분장실에서 대본 검토, 필요하면 발음 조정, 메이크업과 의상, 7시 15분의 기술 리허설, 그리고 8시 정각의 생방송. 그날 밤 대본은 내가 분장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있었다. 6페이지. 크림색 두꺼운 종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선전선동부의 빨간 도장. 1페이지. 황해 제철소 철강 생산에 대한 발표. 2페이지.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김정은 원수 성명 3페이지. 미국과 남조선의 제국주의 군사 도발에 대한 경고. 평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4페이지를 넘겼을 때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다. 페이지 하단에 파란 잉크로 손으로 쓴 나머지 대본처럼 인쇄된 것이 아니라 단 한 줄의 텍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었다. 1급 간부 소개 계획 발동. 핵심 인원은 10월 18일 전에 지정 벙커로 보고할 것.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이 부분은 최종 대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생방송에서 읽지 마십시오. 나는 그 줄을 3번 읽었다. 그러고 나서 4번, 그러고 나서 5번.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급 간부 소개 계획.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정권 내부 핵심 인사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 1급은 시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부 폭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한적 공습을 위한 것조차 아니었다. 1급은 임박한 핵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편집자, 서두르거나 부주의한 어떤 선전 관리가 내게 전달하기 전에 대본에서 그 메모를 완전히 지우는 것을 잊었다. 나는 분장실에 앉아 그 종이를 들고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느낄 수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47분. 생방송까지 2시간 13분.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이 칼처럼 내 마음을 관통했다. 만약 정권이 핵심 인원을 위한 긴급 대피를 활성화하고 있다면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어머니에게는, 내 여동생에게는, 핵심이 아닌 이 500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나는 3가지를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하나, 정권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2, 그들은 국민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이었다. 3, 만약 내가 무언가를 무엇이든 말한다면 새벽이 오기 전에 처형당할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알지 못했던 4번째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것. 그날 밤 생방송이 끝나고 37초 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 것.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53분 후인 오후 6시 40분에 발견했다. 내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되었던 대화를 들었을 때 오후 6시 40분. 그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한 지 53분 후.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분장실을 나섰다. 중앙TV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은 긴 복도 끝에 있었다. 거기에 가려면 간부 회의실 앞을 지나가야 했다. 이중문이 있는 방으로 중요한 방송 전에 선전선동부 보통 그 문들은 닫혀 있었다. 그날 밤 문들은 살짝 열려 있었다. 겨우 5cm. 안쪽에서 나오는 빛의 틈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멈춰섰다. 계속 걸어가야 했다는 걸 안다. 내가 가진 모든 생존 본능이 계속 가라고. 화장실에 가라고. 분장실로 돌아가라고. 내일이나 하고 질문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복도에 그 반쯤 열린 문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들었다. 내가 알아본 첫 번째 목소리는 중앙TV 총국장인 장동무였다. 완전히 하얀 머리를 가진 62세 남자로 정권에 대한 광신적 충성심으로 유명했다. 나는 그의 직속 부하로 11년 동안 일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로 통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평범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오는 긴장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 두려움이었다. 18시에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다. 원수 동지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8일 오전 6시 전에 간부급 전원을 강동 벙커로 완전 소개합니다. 잠시 멈춤. 아니요. 2급 인원은 아닙니다.
1급 간부와 그들의 직계 가족만입니다. 또 다른 멈춤, 더 길었다. 그러고 나서 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임으로, 군사 정보 보고에 따르면 선제 공격은 19일 새벽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좌표, 평양, 함흥, 원산, 청진, 민간인 사상자 추정. 도시 인구의 70, 80%가 첫 24시간 내에 복도가 내 주위를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70에서 80%. 그것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이었다. 그것은 평양 중심부에서 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내 어머니였다. 그것은 모란봉 구역에 사는 내 여동생 혜진과 그녀의 7살, 4살짜리 두 아이였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나를 보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이었다. 공개 발표는 장 동무가 계속했다. 아니요. 원수 동지께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공개 경고는 없습니다. 민간인을 소개하면 미제 위성이 대규모 이동을 감지하고 공격을 앞당길 것입니다. 기습이 보복 대응에 중요합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움직였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야 했다. 공개 경고는 없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둘 것이었다. 대피소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평양 전역에 벙커가 있었다. 전쟁 후 50년대에 지어진 하지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들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서 기습 요소를 망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장동무가 말했다. 제 가족은 17일 새벽 전에 벙커에 있을 것입니다. 방송 인원은요? 잠시 멈춤. 그렇군요. 저와 핵심 기술 운영자들만요. 나머지는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또 다른 멈춤. 더 짧았다. 아나운서들도요? 내 심장이 멈췄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리춘이는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명령이라면 그것이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기는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침묵. 군장실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걸었는지 뛰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분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잠긴 문에 등을 기대고 너무 심하게 떨어서 이가 딱딱거렸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51분. 생방송까지 1시간 9분. 내 가족이 죽도록 내버려 둘 때까지 4일 9시간. 내 어머니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리송이다. 63세다. 키는 152cm이고 몸무게는 46kg인데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3년 동안 나무 껍질과 풀을 먹으며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내가 9살 때 기근의 최악의 해에 그녀는 5개월 동안 매일 밤 자기 쌀 배급을 내게 줬다. 직장에서 이미 먹었다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였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이웃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줬다. 내 어머니는 그 몇 달 동안 소금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거의 죽을 뻔했다. 영양실조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4일 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백색 빛이 그녀를 산채로 태울 때까지 아무것도 모를 핵공격으로 죽게 될 것이었다. 내 여동생 혜진은 31세다. 초등학교 교사다. 6살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당과 지도자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 몇 년 전 내가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가끔 제도에 숨이 막힌다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진짜 공포의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반역이야. 화가 나서 말한 게 아니었다. 두려워서 말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두려움. 누군가 나를 듣고 데려갈까봐 두려워서. 혜진은 평생 아무것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반항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다. 정권이 원하는 딱 그런 시민이었다. 순종적이고 근면하고 믿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녀를 죽일 것이었다. 그녀의 아이들, 7살 민호와 4살 수지는 잘못된 나라에 태어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다. 수지는 공원에서 돌을 모아서 이름을 붙였다. 4일. 하지만 뭔가 더 있었다. 그 메모를 발견한 이후로 나를 갉아먹고 있던 무언가. 이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더 복잡하게, 더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 만약 내가 탈출한다면, 만약 이 정보를 가지고 남한으로 도망친다면, 탈북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한다면, 정권은 나만 찾지 않을 것이었다. 내 가족을 찾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것이었다. 즉시 처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건 너무 빠르고 너무 자비로웠다.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것이었다. 완전 통제구역 수용소 중 하나로. 요덕, 화성, 개천, 나는 그것들을 봤다. 직접은 아니지만 고위 관리 책상을 거치는 정보 보고서를 봤다. 위성 사진들을 봤다. 빈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문들을 들었다. 그 수용소들에서 평균 생존율은 3년에서 5년이다. 대부분 굶주림, 질병, 강제 노동으로 죽는다. 일부는 사소한 위반으로 처형된다. 어떤 이들은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그건 운이 좋았을 경우였다. 만약 내 가족으로 본보기를 만들고 싶다면, 만약 배신자 아나운서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더 나쁜 것을 할 것이었다. 공개 처형, 생방송으로 중계, 전국이 보도록 강요당할 것이었다. 내 어머니, 내 여동생, 2 어린아이를 총살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2가지 선택이 있었고 둘 다 내 가족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 선택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뉴스를 읽는다. 특권적인 삶을 계속한다. 4일 후에 공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 내 가족은 핵폭발로 즉시 죽을 것이다. 고통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시간도 없이. 그리고 나는 살 것이다. 핵심 인원과 함께 벙커로 소개될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수백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 평생 동안 정권의 목소리로 남아 내 앞에 놓인 거짓말들을 계속 읽을 것이다. 선택 2. 탈북한다. 이 정보를 남한으로 가져간다. 세상의 임박한 공격에 대해 경고한다. 아마 전쟁을 막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내 가족은 몇 시간 내에 체포될 것이다. 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 천천히 공개적으로 처형될 것이고 나는 국경 반대편에서 그들을 구할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지켜볼 것이다. 2가지 선택. 2가지 다른 종류의 공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 나는 17분 동안 분장실 바닥에 앉아 그 불가능함에 마비되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생각났다. 장동무가 그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무언가. 18일 오전 6시 전에 간부급 전원을 강동 벙커로 완전 소개. 18일, 그건 4일 후였다. 공격은 19일 새벽 4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건 5일 후였다. 그 말은 하루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간부들이 벙커에 있지만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루. 내 가족이 아직 살아있는 하루. 만약 내가 충분히 빨리 행동한다면 남한에 도착해서 임박한 공격에 대해 당국에 경고하고 그들이 뭘 할 수 있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을 넘어 3명의 북한 민간인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팀을 보낸다고?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터무니없었다. 불가능했다. 어린애 같은 환상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다. 책상 위에 아직 놓여있는 그날 밤 대본을 봤다. 신중하게 구성된 거짓말 6페이지. 분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머리. 수백만 명이 알고 신뢰하는 얼굴. 자신이 굶어 죽는 동안 나에게 음식을 준 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겁먹은 눈으로 말하던 혜진을 생각했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하는 민호를 생각했다. 이름을 붙인 돌들을 가진 수진을,
첫 24시간 내에 죽을 도시 인구의 70, 80%를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12살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 여름날 오후에 대동강 옆에 앉아 있었다. 근처에 아무도 없는, 들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드문 순간 중 하나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춘희야, 언젠가 너는 쉬운 일을 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거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세 번째 선택지는 없을 거야. 어느 쪽이든 아플 거다. 하지만 그 선택 중 하나만이 나중에 거울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그 순간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는 안다. 나는 공식 전화기 외부 회선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나라에서 유일한 전화기 중 하나를 들고 몇 년 전에 외웠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베이징에 있는 남한 대사관 긴급 전화번호 4번 울렸다. 그러고 나서 여자 목소리가 남한 억양으로 한국어로 말했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계를 봤다. 오후 78분, 생방송까지 52분. 그리고 나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말을 했다. 제 이름은 리춘희입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입니다. 임박한 핵공격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제 가족을 나라 밖으로 빼내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반대편의 여자는 내가 말을 마친 후 정확히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쓰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함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춘희입니다. 조선중앙TV주 아나운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배경에서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더 긴 침묵. 리 선생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고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접수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중요한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즉시 보안 연락 담당관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끊지 말아주세요. 대기음악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남자 목소리. 더 젊은, 빠르게 말하는. 리 선생님, 제 이름은 박요원입니다. 대사관 보안 담당관입니다. 우선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국 총국장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명철 동무입니다. 62세. 오른쪽 눈 밑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개 사진들은 반전되어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이름은요. 저녁 8시 중앙뉴스입니다. 일요일에는 오후 6시 주간 내정 정리도 진행합니다. 마지막 확인 질문입니다. 9월 1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했을 때 무엇을 입고 계셨습니까? 나는 멈췄다. 그것은 실제로 방송을 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봤다. 남한 정보기관들은 우리의 모든 방송을 감시했다. 목에 금색 자수가 있는 진분홍색 전통조선 옷입니다. 왼쪽에 당 휘장 브로치, 진주 귀걸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요원이 말했다. 그리고 그의 어조가 다시 바뀌었다. 긴급하고 집중된. 리 선생님, 임박한 핵공격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실수로 제 손에 들어온 기밀 문서입니다. 그리고 장 총국장과 최고 군사사령부의 누군가 사이에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공격 예정 시간은 10월 19일 새벽 4시입니다. 목표, 평양, 함흥, 원산, 청진. 민간인 사상자 추정치는 첫 24시간 내에 70, 80%입니다. 반대편에서 완전한 침묵.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물리적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책상 위 대본을 봤다. 손으로 쓴 메모가 있는 4번째 페이지. 네. 사진을 찍어서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이메일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제 전화기는 감시됩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건물의 공식 회선이지만 국제 직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회선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로 아무것도 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적됩니다. 이해합니다. 잠시 멈춤. 리 선생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중앙TV 건물 3층 제 분장실입니다. 생방송이. 시계를 봤다. 48분 후에 있습니다. 방송을 하실 겁니까? 그게 바로 질문이었지. 안 그런가? 만약 48분 후에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면 모든 경보가 울릴 것이었다. 나를 찾을 것이었다. 빈 분장실을 발견할 것이었다. 보안 녹화를 확인할 것이었다.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볼 것이었다. 번호를 추적할 것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내에 내 가족을 체포할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방송을 한다면, 만약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에 나가서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뉴스를 읽는다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귀중한 몇 시간. 네, 내가 말했다. 방송을 할 겁니다. 즉각적인 의심을 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현명합니다. 박요원은 분명히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방송 후에 부재가 감지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방송은 오후 8시 30분에 끝납니다. 보통 방송 후 검토를 위해 오후 9시까지 건물에 머뭅니다. 그 후 공식 차량을 타고 집으로 운전합니다. 오후 9시 20분쯤 도착합니다. 만약 오후 10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제 보좌관이 확인하기 위해 전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 90분의 시간이 있네요. 맞습니다.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공식 차량. 간부급 보안 통행증. 그 차량으로 제지당하기 전까지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 질문이었다. 비무장지대 DMZ는 북한과 남한을 분리하는 폭 4km의 땅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는 것은 단순히 남쪽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 겹의 보안, 검문소, 군사 순찰이 있었다. 평양과 DMZ 사이 가장 직접적인 경로에 18개의 검문소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국영 아나운서 자격증명과 간부 통행증으로 처음 12개는 의심을 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 경찰 검문소입니다. 마지막 6개는 군사 검문소입니다. 거기서 어려워집니다. 그 12개 검문소가 얼마나 가까이 데려다 줄까요? 눈을 감고 몇 년 동안 집착적으로 공부했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모든 국영 아나운서는 공격 시 비상대피 경로를 알아야 했다. 그것이 훈련의 일부였다. 군사 분계선에서 약 23km입니다. 23km 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계속해야 합니다. 지뢰밭, 전기 철조망, 국경 경비대의 활발한 순찰을 통과해서 지난 5년간 민간인이 그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우가 몇 번입니까? 답은 내부 핵심 인사라면 모두 알지만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숫자였다. 확인된 시도 7건. 이명이 살아남았습니다. 28% 생존율. 리 선생님, 박 요원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완전히 솔직해야겠습니다. 당신이 묘사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확률은 압니다. 내가 그를 끊었다. 확률이 어떤지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10월 18일 새벽 6시 전에 평양에서 제 가족을 빼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걸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만약 그걸 할 수 없다면 제가 건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또 다른 긴 멍충. 리 선생님, 솔직해야겠습니다. 평양 내부에서 3명의 민간인을 4일도 안 되는 시간에 추출하는 작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내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다. 더 절박하게.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물리적 문서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 제 여동생과 그녀의 두 아이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침묵. 그러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대기 음악. 2분, 3분, 4분.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16분. 방송까지 34분. 마침내 혜선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박요원이 아니었다. 다른 목소리였다. 더 나이 든, 더 침착한, 내가 즉시 알아본 억양서울 상류층 억양, 비싼 대학 교육과 권력 있는 자리에서의 수년으로만 얻을 수 있는 목소리의 종류. 리 선생님. 제 이름은 김 국장입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박 요원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것, 북한 영토 내부에서 3명의 민간인 추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수년간 키워온 자산들과의 조율,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해온 경로, 그리고 보통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을 위해 예비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먼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전화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맥락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습니까? 왜 정확하다고 확신합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15년간 국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간부급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기밀 보고서를 받고 사적인 대화를 들었고 학위되었어야 할 문서들을 읽었습니다. 수년간 불일치, 거짓말, 은폐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두려워서, 공범이었기 때문에, 제 침묵이 안전을 사줬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정치 선전이나 조작된 생산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대량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겁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반대편에서 침묵. 그러고 나서 김 국장이 매우 조용히 말했다. 리 선생님,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만약 당신 가족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성공 확률은 기껏해야 적당하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만약 뭔가 잘못되면, 만약 체포된다면, 정권은 당신 가족에게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내 손이 전화기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네. 긴 멈춤. 그러고 나서, 좋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체 이름, 나이, 정확한 주소, 일일 루틴.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줄 수 있는 모든 것. 가슴에서 뭔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안도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희망 같은 것이었다. 제 어머니, 리송이, 63세, 려명주택 단지 7동 412호. 구역 도서관에서 반일제로 일합니다. 오전 8시에 집을 나가서 오후 3시에 돌아옵니다. 계속하세요. 제 여동생. 박혜진 결혼해서 성이 다릅니다. 31세. 모란봉 단지 12동 203호. 김일성 소학교. 교사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두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갑니다. 오후 4시에 돌아옵니다. 아이들, 박민호 7세, 그리고 박수진 4세. 둘 다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다닙니다. 여동생의 남편은요? 목이 조여왔다. 2년 전에 죽었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에서 산업사고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전문적이었지, 감정적이지 않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지, 조의를 표하는 게 아니었다. 알아야 할 의학적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어머니는 왼쪽 눈의 시력이 제한적입니다. 수지는 천식에 있습니다. 경미하지만 가끔 흡입기가 필요합니다. 신체 훈련이 있습니까?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제 여동생은 건강합니다. 아이들은 어리지만 건강합니다. 제 어머니는 강하지만 63세이고 몸무게가 46kg입니다. 쉬지 않고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압니다. 여권이 있습니까? 여행 서류는요? 북한에서 민간인은 여권이 없습니다. 도시간 여행만 해도 당으로부터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가짜 신분을 만들어야 하겠네요.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접촉하면 짐을 싸고 영원히 집을 떠날 시간이 약 30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들로 둘러싸인 어머니를 생각했다. 부엌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 그림들이 있는 혜진을 생각했다. 평생을 버리는데 30분. 네, 내가 말했다. 이해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리 선생님.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도착하면 함께 가려고 할까요? 그게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질문이었다. 만약 내 여동생이 당을 진심으로 믿는 내 여동생이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고, 충성심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릅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3일 후에 정권이 경고하지 않을 핵공격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을 하십시오. 방송 후 계획대로 남쪽으로 운전하십시오. DMZ에서 21km 떨어진 정확한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버려진 옛 저장 시설입니다. 거기서 우리 요원 중 한 명이 생존 장비와 지뢰밭을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경로의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가족은요? 평양의 우리 자산들은 10월 15일 새벽 6시에 진행 명령을 받을 겁니다. 그게 이틀 후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30분 드리고 그런 다음 압록강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그 후 전용기로 서울로 빼낼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당신이 DMZ를 건너기 약 48시간 전에 당신 가족이 남한 영토에 있을 겁니다. 왜 저를 같은 방법으로 빼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얼굴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어떤 공공장소에서든 보인다면 즉시 신원이 확인될 겁니다. 당신에게 안전한 유일한 경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군사 지역을 직접 통과하는 것. 말이 됐다. 끔찍하고 논리적인 말이. 만약 제 가족이 추출 중에 체포된다면요? 그러면 정권은 누군가가 탈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겁니다. 당신이 성공적으로 건널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질 겁니다. 만약 제가 체포된다면요? 그러면 당신 가족은 탈출했지만 당신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 겁니다. 네? 눈을 감았다. 실패의 2가지 별개 확률. 모든 것이 잘못될 2가지 기회. 하지만 또한 잘될 2가지 기회. 제 가족이 성공적으로 추출되었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신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오후 6시에 주파수 9.45MHz로 자유아시아 방송을 청취하십시오. 만약 올해는 벚꽃이 일찍 피었네요라는 문구를 들으면 당신 가족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후 6시 30분 전에 그 문구를 듣지 못하면 작전이 실패했다고 가정하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요?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건너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27분. 방송까지 23분. 하십시오. 내가 말했다. 제 가족을 빼내주세요. 저는 어쨌든 건널 겁니다. 추출이 실패해도요? 실패해도요. 왜냐하면 만약 건너지 않으면, 만약 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죽을 겁니다. 제 가족 포함해서 적어도 이 방법은 기회가 있습니다. 김 국장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매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용감한 여성이십니다. 리 선생님, 용감하지 않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할 겁니다. 그게 용기의 정의입니다. 21분 후, 오후 7시 48분에 분장실을 나와서 복도를 따라 메인 스튜디오로 걸어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복도에서 나를 멈췄다. 괜찮아요? 창백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약간 배가 아파서요. 방송을 연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괜찮을 겁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밝은 조명들, 세 대의 카메라, 내 인생의 15년을 거짓말을 읽으며 보낸 익숙한 책상. 기술 감독이 마이크를 달아줬다. 이분, 누군가 말했다. 앉았다. 종이들을 정리했다.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넣은 손으로 쓴 메모가 있는 네 번째 페이지 포함. 1분. 깊게 숨을 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30초. 중앙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5초 후 생방송. 4, 3. 마지막 두 숫자는 무음이었다. 손가락으로만 카운트다운. 빨간 불이 켜진 채로 머물렀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리춘희입니다. 10월 14일 저녁 8시 중앙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정확히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모든 단어를 완벽한 발음으로 읽은 30분. 15년 동안 완성해온 전문적이고 절제된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30분. 감독도 카메라맨도 시청하는 수백만 명도 아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30분. 하지만 내 안에서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김정은 원수 동지께서 오늘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내 손은 떨림 없이 종이를 잡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황해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이 5개년 계획 기대치를 17% 초과 달성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 상상 속 생산 승리에 대해 읽는 동안 내 주머니에는 4일 후 이 도시 인구의 80%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지 않는 눈처럼 나를 쳐다봤다. 카메라 3대, 기술 스태프 12명, 스튜디오 문에 있는 경비원 2명. 그들도 모두 죽을 것이었다. 음향 기사. 5살 딸이 있는 카메라맨. 항상 미소로 나에게 인사하던 나이든 경비원. 모두 죽는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은 우리의 사랑하는 원수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승리의 진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미소를 지었다. 1000번 연습했던 바로 그 미소. 수고하셨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다. 컷. 감독이 말했다. 훌륭했어요, 춘희. 언제나처럼. 지금은 확실히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떼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천천히. 오후 8시 31분. 내 부재가 감지되기까지 90분. 평소 속도로 걸어서 스튜디오를 나왔다.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게 3층 복도를 지나갔다. 그 대화를 들었던 간부 회의실 앞을 지나갔다. 문들은 이제 닫혀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는 항상 있던 곳인 예약 공간 3번에 정확히 서 있었다. 전국에서 간부급 번호판을 단 차량 10대 중 하나. 문을 열었다. 앉았다. 열쇠를 시동에 꽂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3시간 만에 처음으로 내 가면이 무너지게 내버려뒀다. 내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억눌렀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무너질 수 없다. 숨을 쉬었다. 1번, 2번, 3번.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고 주차장 출구로 운전했다. 보안 초소의 경비원은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손을 흔들어 통과시켰다. 나를 알았다. 모두가 나를 알았다. 수고하십니다. 리 동무. 수고하십니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평양 거리로 나갔다. 오후 8시 47분. 밤의 평양은 그림자의 도시다. 가로등이 많지 않다. 전기는 중요한 건물들을 위해 예비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방부 처리된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주체 사상탑, 중앙정부 건물들. 나머지 도시는 어둡다. 천리마 거리를 따라 운전했다. 대부분의 창문이 검은색인 아파트 건물들을 지나쳤다.
몇몇만 양초나 등유 램프에 깜빡임을 보였다. 거리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문다. 공식적인 통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밖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열린 식당도 없다. 가게도 없다. 야간 생활도 없다. 오직 어둠과 침묵. 개선문을 지나쳤다. 하리의 것을 복사했지만 3미터 더 높다. 정권은 원본보다 더 커야 했기 때문이다. 5월 1일 능라도 경기장을 지나쳤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으로 114영명을 수용할 수 있다. 거대한 건물들, 거대한 기념물들, 모두 사람들을 작게 느끼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대부분은 방사능 잔해가 될 것이었다. 첫 번째 검문소는 시내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손전등을 든 경찰 2명. 빨강과 흰색 줄무늬로 칠해진 단순한 나무 차단기. 속도를 줄였다. 창문을 내렸다. 경찰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내 창문으로 다가왔다. 빛이 내 얼굴에 직접 비쳤다. 그러고 나서 즉시 빛을 치우며 뒤로 물러났다. 리춘이 동무, 질문이 아니었다. 즉시 나를 알아봤다. 네, 이 밤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집입니다. 려명 구역에 삽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내 아파트는 중심부 북쪽에 있었지. 남쪽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도시를 안다면 그리고 알아야 한다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었다. 경찰이 차를 봤다. 간부 번호판. 그러고 나서 다시 나를 려명 구역은 북쪽입니다. 동무, 내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어머니를 먼저 뵈러 갑니다. 도시 남쪽에 사십니다. 편찮으십니다. 잠시 멈춤. 3시간처럼 느껴진 3초. 그러고 나서 이해합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차단기를 올렸다. 통과했다. 검문소 1, 통과. 앞으로 17개 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검문소는 더 쉬웠다. 각각에서 즉시 나를 알아봤다. 각각에서 편찮은 어머니를 뵈러 간다는 내 이야기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5번째 검문소에서 경찰이 더 젊었다. 아마 23세. 그리고 긴장하고 있었다. 네 동무, 여행 허가증을 봐야 합니다. 여행 허가증이 없습니다. 저는 간부급 국영 아나운서입니다. 수도 내 이동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도 밖입니다. 동무, 이것은 황해 구역입니다. 맞았다. 3km 전에 평양의 공식 경계를 넘었었다. 이 검문소에서 첫날입니까?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네, 동무,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급 간부 통행증을 가진 사람들 저 같으는 추가 허가 없이 수도에서 50km 반경 내에서 무제한 이동 권한이 있습니다. 표준 정책입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상관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전혀 몰랐다. 지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권위 있게 들렸다. 사실이어야 할 것처럼 들렸다. 젊은 경찰이 망설이며 나이든 동료를 봤다. 나이든 경찰이 어깨를 으쓱했다. 보내줘. 리춘이야. 매일 밤 텔레비전에서 봐. 차단기가 올라갔다. 검문소 5 통과. 다음 7개 검문소는 같은 패턴의 변주였다. 아라궁. 짧은 질문들. 편찮은 어머니를 뵈러 간다는 내 이야기. 때로는 즉시 통했다. 때로는 권위를 보여야 했다. 때로는 미소 짓고 내 명성을 방패로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통했다. 검문소 12, 통과. 오후 9시 53분. 내 보좌관이 나에게 전화하기 시작할 때까지 7분. 그리고 남한 요원이 기다리고 있을 만남 장소까지 11km. 하지만 검문소 13은 달랐다. 일반 경찰이 아니었다. 군인이었다. AK-47 소총을 든 병사 2명. 벨트에 권총을 찬 장교. 그리고 장교가 요새화된 초소 안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을 강화 철강 차단기. 멈출 때까지 속도를 줄였다. 장교가 내 창문으로 다가왔다. 나이가 많은, 아마 45세, 뺨에 천연두 흉터가 있고, 나를 봤을 때 아무 알아봄도 보이지 않는 눈, 서류, 국가 신분증을 건넸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살펴봤다. 30초 내내. 그러고 나서 나를 봤다. 다시 신분증을. 왜 이 시간에 남쪽으로 여행합니까? 어머니를 뵙습니다. 편찮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사십니까? 평양 남부 구역입니다. 여기는 평양이 아닙니다. 여기는 평양 남쪽으로 20km입니다. 내 머릿속이 돌아갔다.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다. 빨리,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 이 지역 군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젠장, 이 지역 군 병원 이름을 몰랐다. 왜 알겠는가? 여기 와본 적이 없었다. 황해 중앙군 병원입니다. 지어냈다. 존재하기를 기도했다. 장교가 5초 동안 나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초소로 걸어갔다. 전화기를 드는 것이 보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 가짜 병원에 전화하고 있었다. 아니면 더 나쁘게 평양에 전화해서 왜 국영 아나운서가 공식 승인 없이 도시 밖으로 여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내 손이 기어로 움직였다. 지금 가속하면, 차단기를 뚫고 지나가면, 아니다. 차단기는 강화 철강이었다. 내 차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병사가 10m를 가기 전에 나를 쏠 것이었다. 장교가 30초 동안 전화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끊었다. 내 차로 걸어왔다.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황해중앙군병원에는 오늘 리성을 가진 환자 입원 기록이 없습니다. 내 목이 조였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체포당할 것이다. 고문당할 것이다. 내 가족. 하지만 장교가 계속했다. 황해인민종합병원에는 오늘 오후 심장 문제로 입원한 리송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였다. 뭐? 어떻게? 아니다. 불가능했다. 내 어머니가 정말로 병원에 있을 리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어야 했다. 아니면 함정. 리송이 반복했다.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며 63세 오후 3시 47분 2번. 어머니십니까? 그랬다. 정말로 내 어머니였다. 그 말은 정말로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탈북을 계획하는 동안 그녀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네, 말했고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진짜로 떨렸다. 네, 그게 제 어머니십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병원은 여기서 동남쪽으로 7km입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도십시오. 버튼을 눌렀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어머니께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리동무. 완전한 충격 상태로 검문소를 통과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다. 이틀 후에 추출하도록 계획했던 내 어머니가 아프셨다. 심장 문제? 전에 심장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니면 있었다면 내게 말하지 않았다. 물론 말하지 않았다. 그게 정확히 그녀가 할 일이었다. 나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 시계를 봤다. 오후 10시 4분, 내 전화기가 곧 울리기 시작할 것이었다. 내 보좌관이 왜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할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선택 하나. 병원을 무시한다. 만남 장소로 계속한다. 나만 요원을 만난다. 계획을 따른다. 4일 후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혼자 두고 선택 둘. 병원에 간다. 어머니를 본다. 아마 마지막으로 만남 장소에 늦을 위험을 감수한다. 요원이 떠날 위험을, 건널 유일한 기회를 잃을 위험을. 진짜 선택이 아니었다. 왼쪽으로 돌았다. 황해인민종합병원은 창문의 절반이 깨져서 플라스틱으로 교체된 회색 콘크리트 4층 건물이었다. 밖에 주차했다. 들어갔다.
내부는 싸구려 소독제와 질병 냄새가 났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바닥은 금이 간 녹색 리놀륨이었다. 접수처 간호사가 나를 보고 눈이 커졌다. 리춘희 동무, 제 어머니 리송이 어디 계십니까? 3층 307호실입니다. 계단을 2계단씩 올라갔다. 307호실은 긴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어머니가 좁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정맥주사 백에 연결되어 있었다. 너무 작아 보였다. 너무 연약해 보였다. 눈이 감겨 있었다. 엄마? 눈이 떠졌다. 나를 봤다. 춘희야. 목소리가 약했지만 명확했다. 올 필요 없었어. 괜찮아. 침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검문소 장교가 심장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경미한 부정맥이야. 의사들이 과장하고 있어. 이틀 후면 나갈 거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틀 후 남한 요원들이 그녀를 나라 밖으로 빼내려 올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녀의 얼굴을 봤다. 눈 주위에 깊은 주름. 기근 동안 넘어졌을 때 생긴 뺨에 가는 흉터. 몸이 제대로 치유될 만큼 충분한 음식이 없었을 때 이 나라에서 살아남은 63년, 희생의 63년,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들을 믿고 평생 알았던 유일한 삶에서 도망치라고 부탁하려 했다. 엄마, 말했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입을 열었다. 말들이 거기 있었다. 이틀 후에 사람들이 여기 올 거예요. 내가 보낸다고 말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시라고 부탁할 거예요. 엄마, 혜진이, 그리고 아이들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봤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를 믿으셔야 해요. 그들과 함께 가셔야 해요. 무슨 말을 하든, 얼마나 무섭게 보이든, 혜진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해요. 춘희야, 말이 안 돼. 4일 후에. 계속했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병원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도시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엄마. 우리 모두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방 주위를 둘러봤다. 우리 둘뿐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모든 곳에 마이크가 있었다. 병원에, 집에, 거리에, 가까이 기대서 속삭였다. 탈북하고 있어요. 오늘 밤. 그리고 엄마를 데려갈 거예요. 엄마, 혜진이, 아이들, 모두 미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그럴 수 없어. 그건 춘희야. 처형당할 거야. 잡히면요. 우리도 우리 모두. 3대가. 엄마, 손을 꽉 잡았다. 들으세요.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수백만 명을 죽일 일. 만약 침묵하면 엄마가 그 사람들 중 하나예요. 만약 말하면 엄마를 구해요. 하지만 내가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 해요.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런 걸 부탁할 수 없어. 알아요. 내 아버지는 이 나라를 믿었어.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 돌아가셨어. 아빠는 고난의 행군 동안 이 나라가 굶겨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빠 몸이 결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 알잖아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약 간다면 조용히 말했다.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내 아버지 무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가지 않으면 4일 후에 아빠 옆무덤에 계실 거예요. 침묵.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혜진이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믿어. 진실을 말하면 이해할 거예요. 만약 안 한다면 나를 괴롭혀왔던 질문이었다. 그럼 엄마가 그 애를 대신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작은 고개 움직임. 알았다. 나를 믿으세요? 믿는다. 기대서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시계를 봤다. 오후 10시 27분. 가야 했다. 지금 가야 해요. 안다. 일어났다. 문으로 걸어갔다. 춘희야, 돌아섰다. 괜찮을 거니? 미소 지었다. 아니면 시도했다.
괜찮을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를 때, 하는 친절한 거짓말이었다. 방을 나왔다. 병원을 나와서 차로 뛰어갔다. 오후 10시 31분.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꺼냈다. 화면에 내 보좌관 이름이 표시되었다. 껐다. 완전히. 더 이상 전화 없다. 더 이상 추적 없다. 시동을 걸고 남쪽으로 가속했다. 만남 장소는 김 국장이 전화로 준 좌표에 따르면 11km 떨어져 있었다. 구산업도로 6호선 옆 버려진 저장시설. 3개의 검문소를 더 통과했다. 각각에서 내 이야기는 더 정교해지고 더 절박해졌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위독하세요. 다시 뵈어야 해요. 통했다. 겨우.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평양 어딘가에서 내 보좌관이 보안에 전화하고 있었다. 연락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사라졌다고 몇 시간 안에 아마 더 빨리 나를 찾기 시작할 것이었다. 오후 10시 52분. 만남 장소까지 5km. 길이 더 좁아졌다. 더 어두워졌다. 가로등 없이. 오직 내 하이빔만이 금이 간 아스팔트와 가장자리에 자라는 잡초를 비췄다. 그러고 나서 건물이 보였다. 골판지 금속 지붕을 가진 긴 단층 창고. 녹과 습기로 얼룩진 콘크리트 벽. 4개의 창문 중 3개가 깨졌다. 정확히 김 국장이 설명한 대로 차를 건물 뒤에 주차했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시동을 껐다. 완전한 침묵.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북한의 10월 온도가 이미 겨울로 떨어지고 있었다. 건물 주위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 계세요? 그림자 속에서 움직임. 썩은 팔레트 더미 뒤에서 인물이 나왔다. 남자, 약 35세, 완전히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 검은 배낭. 나를 봤다. 나도 그를 봤다. 벚꽃? 말했다. 암호였다. 일찍 피었네요. 대답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 요원입니다. 국가정보원. 김 국장이 보내셨습니다. 배낭을 벗고 열었다. 장비가 있습니다. 어두운 옷 지금 갈아입으세요. 아나운서 드레스는 너무 눈에 띕니다. 등산화, 장갑, 9.45MHz로 맞춰진 휴대용 라디오, 나침반, 빨간 필터가 있는 손전등, 가장 안전한 경로가 표시된 지뢰밭의 방수지도. 말하면서 각 품목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작고 원통형인 것을 건넸다. 주사기. 이게 뭐예요? 모르핀, 단일 용량. 부상당하고 계속 움직여야 할 경우를 위해 주사기를 쳐다봤다. 너무 작았다. 너무 단순했다. 암시하는 바가 너무 무서웠다. 만약 체포된다면요? 한 요원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면 어쨌든 사용하세요. 한꺼번에 전부. 약 90초 안에 죽을 겁니다. 신문당하면 그들이 할 것보다 자비롭습니다. 손가락이 주사기 주위로 닫혔다. 이해합니다. 갈아입으세요. 사생활을 주기 위해 돌아서며 말했다. 출발하기 전까지 15분 있습니다. 아나운서 드레스를 벗었다. 하이힐. 메이크업은 이미 땀과 눈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가 준 어두운 옷을 입었다. 전술 바지, 방수, 재킷. 약간 컸지만 버틸 수 있는 부츠. 준비됐어요. 말했다. 돌아섰다. 내 얼굴을 살펴봤다.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가족분들. 추출 작전이 내일 새벽 6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학적 상태를 고려해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요원들이 오늘 밤 병원에 갈 겁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를 먼저 빼낼 것이고 그 다음 여동생과 아이들에게 갈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가족분들은 동이 트기 전에 중국으로 가는 길에 있을 겁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작전상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적게 알수록 더 좋습니다. 시계를 봤다.
오후 11시 8분 어머니를 병원에서 빼내려고 시도할 때까지 3시간도 안 남았다. 라디오 신호 말했다. 여전히 10월 15일에 송신합니까? 네. 하지만 오늘 밤 추출이 성공하면 내일 오후 6시에 다른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어젯밤 벚꽃이 피었네요. 과거 시제. 그게 모두 안전하다는 확인입니다. 내일, 지금부터 18시간 후, 18시간을 살아남으면 가족이 살아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만약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요? 그러면 최악을 가정하고 계속할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지도를 건넸다. 신문 크기로 접힌 지형선, 기호, 손으로 쓴 주석으로 덮인 비닐봉지 된 종이였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로가 이전 탈북자 보고서와 위성 정찰을 기반으로 매핑할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지도는 3년 되었습니다. 질의 위치가 바뀝니다. 순찰이 경로를 바꿉니다. 2019년에 안전했던 것이 2021년에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도를 주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빨간 경로를 따르세요. 완전한 어둠 시간 동안만 움직이세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개방된 지역을 피하세요. 순찰 불빛을 보면 웅크리고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개 소리를 들으면 가능하면 물로 뛰세요. 개울이 냄새 흔적을 끊습니다. 모든 것을 외우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건너는데 얼마나 걸려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6시간. 하지만 아무것도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80시간의 실제 이동 시간. 더하기 필요할 때 숨는 시간을 계획하세요. 일단 건너면요. 녹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좌표에 남한 군사 관측소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똑바로 걸어가세요. 뛰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마세요. 탈북자라고 한국어로 외치세요. 대답할 때까지 반복하세요. 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초소 군인들은 북쪽에서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달리 증명될 때까지 위협으로 가정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좋아. 마지막 한 가지. 한 요원이 말했다. 재킷에서 봉투를 꺼냈다. 김 국장의 편지입니다. 남한 영토에 도착했을 때만 여세요. 계획된 공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와 인증 코드가 있습니다. 봉투를 받았다.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손으로 쓴 메모가 있는 접힌 문서 옆에 모든 증거, 모든 진실. 2장의 종이에 리 선생님. 한 요원이 말했다. 두렵다는 거 압니다. 확률이 나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만약 건너면, 만약 그 정보를 전달하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가족분들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 알아요. 그럼 준비됐습니까? 버려진 창고를 봤다. 어두운 길, 먼 남쪽 산들. 그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는. 네, 말했다. 준비됐어요. 마지막 민간 검문소에 도착할 때까지 남쪽으로 9km를 더 운전했다. 검문소 18. 이후에는 오직 군사 초소만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뵈러 간다는 이야기로 그것들을 통과할 방법은 없었다. 차를 버릴 시간이었다. 나무로 가려진 측면 도로에 주차했다. 뒷좌석에서 모든 것을 꺼냈다. 한 요원이 준 장비 배낭, 라디오, 지도, 시동의 열쇠를 남겼다. 누군가 내일 찾을 것이었다. 아마 버려진 차량을 보고할 것이다. 여기까지 내 움직임을 추적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나는 죽었거나 반대편에 있을 것이었다. 차 사이드 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유명한 아나운서 리춘이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어두운 옷을 입고 화장 없이 머리를 꽉 묶은 포니테일로 한 여자가 있었다. 알아볼 수 없었다. 걷기 시작했다. 처음 이 시간은 비교적 쉬웠다. 지도는 알려진 군사 위치를 우회하는 빽빽한 숲을 통과하는 길을 보여줬다. 어려웠다. 가파른 언덕. 두꺼운 덤불하지만 탐색 가능했다. 달이 거의 차서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길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줬다.
새벽 1시 47분. 지도에 따르면 약 4km를 커버했다. 실제 DMZ까지 20km 더. 목소리가 들렸다. 얼어붙었다. 앞쪽 나무들 사이로 불빛이 보였다. 횃불이나 손전등, 순찰, 쓰러진 나무 뒤로 웅크렸다. 숨을 참았다.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명령은 동이 트기 전에 3구역 점검, 빌어먹을 추위, 자고 있어야 하는데 병사 2명. 나를 향해 똑바로 걷고 있었다. 주머니에 모르핀 주사기로 손이 갔다. 만약 나를 찾으면, 만약 체포하면 다시 데려가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신문당하고, 약물 투여당하고, 가족 추출 계획을 밝히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병사들이 20m 떨어졌다. 15m, 10m, 손전등이 덤불을 휩쓸었다. 5m, 눈을 감았다. 주사기를 움켜쥐었다. 부츠가 숨어있던 곳에서 2m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평양으로 전근 신청해야 해. 이 국경 배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움직이지 않고 5분 내내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계속했다. 타스 인단인 연난이 10월 15일 오후 6시 18시간 후 DMZ에서 3km 떨어진 얕은 동굴에 숨어 있었다. 밤새 걸었다. 낮 동안 쉬었다. 또 다른 밤을 걸었다. 또 쉬었다. 평양을 떠난 지 42시간.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42시간. 한 요원의 장비에서 나온 2개의 군용 배급파 외에는 평양을 떠난 지 42시간.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42시간. 한 요원의 장비에서 나온 2개의 군용 배급파 외에는 음식 없이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10분 안에 가족도 살아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라디오를 꺼냈다. 다이얼을 9.45MHz로 돌렸다. 잡음, 오후 6시 1분. 더 많은 잡음. 그러고 나서 목소리. 여성. 남쪽 억양으로 한국어를 말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뉴스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국제 뉴스에서는 라디오를 귀에 가까이 들고 있었다. 오후 6시 3분, 오후 6시 5분. 벚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뱃속이 가라앉았다. 오후 6시 8분. 그리고 이제 날씨입니다. 가을 조건이 한반도 전역에서 계속됩니다. 기온은 선선하고 대체로 맑은 하늘입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어젯밤 서울 지역에서 벚꽃이 피었다고 보고했는데 이 시기에는 드문 현상입니다. 라디오를 떨어뜨렸다. 어젯밤 벚꽃이 피었네요. 과거 시제. 가족이 안전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살아있었다. 엄마, 혜진이, 민호, 수진이 살아서 나만에 있었다. 해냈다. 5분 내내 울었다. 조용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고 나서 눈을 닦았다. 라디오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DMZ 10월 16일 새벽 2시 30분. 지뢰밭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500m 폭의 땅띠. 이전 지뢰 폭발에 오래된 분화구로 표시된 땅. 지도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경로는 이 지역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이전 탈북자들이 작은 돌로 표시한 좁은 길을 따라갔다. 만약 그 돌들을 정확히 따른다면 생존 확률은 아마 50대 50이었다. 만약 단 1m만 벗어나면 죽을 것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 표시는 지역 안으로 1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주먹 크기의 작은 흰 돌. 찾았다. 지도가 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5도 돌았다. 15걸음 걸었다. 두 번째 표시. 또 다른 흰 돌. 15걸음 더. 세 번째 표시. 내 발이 땅에 약간 가라앉았다. 얼어붙었다. 부드러운 흙. 여기에 부드러운 흙이 있으면 안 됐다. 최대한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다.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다. 계속했다. 네 번째 표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뢰밭 안으로 50m.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순찰, 추적견과 함께 뛰었다. 조심스러운 경로를 잊었다. 돌 표시를 잊었다. 그냥 남쪽으로 일직선으로 뛰었다. 짖는 소리가 더 커졌다. 앞쪽에 개울이 보였다. 흐르는 물, 뛰어들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허리까지 왔다. 추위의 충격으로 거의 비명을 질렀지만 혀를 깨물었다. 하류로 헤엄쳤다. 30m, 50m, 짖는 소리가 사라졌다. 개들이 내 흔적을 잃었다. 개울에서 나왔다. 흠뻑 젖었다. 추위로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지도를 확인했다. 경로에서 벗어났다. 있어야 할 곳에서 동쪽으로 2km. 그 말은 경로로 돌아가려면 또 다른 지뢰밭을 건너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이 길을 계속하고 더 무거운 순찰을 만날 위험을 감수하든지 지뢰밭을 선택했다. 새벽 4시 47분 마지막 국경 울타리에서 200m 떨어져 있었다. 4m 높이의 철조망 울타리. 전기가 흐르는 움직임 감지기가 있는 한 요원의 지도에 따르면 약점이 있었다. 이전 탈북자가 지하 전선을 끄는 곳, 그 지점을 찾았다. 지도는 안전하다고 했다. 막대기로 울타리를 건드렸다. 파란 불꽃, 전기, 지도가 오래되었다. 끊긴 곳을 수리했다. 건널 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잠깐 울타리 밑부분을 더 자세히 봤다. 틈이 있었다. 최근 비동한 땅이 침식된 곳. 아마 30cm의 공간이 가장 낮은 철사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었다. 겨우 엎드려 누웠다. 아래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철조망이 내 등을 긁었다. 재킷을 찢었다. 계속 밀었다. 배낭이 걸렸다. 놓았다. 남겨두었다. 더 밀었다. 철사가 내 피부를 베었다. 등뼈를 타고 흐르는 따뜻한 피가 느껴졌다. 거의 다. 다리가 전기가 흐르는 철사 중 하나에 닿았다. 전기가 내 몸을 통해 폭발했다. 모든 근육이 수축했다.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 나서 굴렀다. 앞으로. 철사의 범위 밖으로. 울타리 반대편에 떨어졌다. 통과했다. 나는 멈춰. 손들어. 얼굴에 밝은 빛. 병사들 3명. 소총이 나를 겨누고 있었다. 제복은 북한 제복인가? 남한 제복인가? 볼 수 없었다. 빛이 너무 밝았다. 탈북자예요. 한국어로 소리쳤다.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 핵공격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엎드려. 손을 머리 뒤로. 땅에 쓰러졌다. 손을 머리 뒤로 놓았다. 부츠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거친 손들이 나를 붙잡았다. 손목 주위로 금속 수갑. 신원 확인. 목소리가 말했다. 리춘희. 아나운서. 조선중앙TV. 탈북했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정보? 핵공격 계획. 10월 19일. 여러 목표. 안주머니에 증거문서. 잠시 멈춤. 장교님, 억양이 북쪽입니다. 북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북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지는 손들. 김 국장의 봉투를 꺼냈다. 접힌 문서, 서류에 손전등 빛, 긴 침묵. 그러고 나서 젠장, 사령부에 전화해. 지금 수갑이 느슨해졌다. 손들이 앉도록 도와줬다. 처음으로 제복을 명확히 봤다. 남쪽, 남한 군인들. 건넜다. 리 선생님, 장교가 말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졌다. 서울, 대한민국, 2022년 4월 16일. 6개월 후 강남구역의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가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창문이 있다. 매일 아침 9시에 그 창문 중 하나 옆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아직도 쓴맛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어깨 너머를 돌아보지 않고 웃는 사람들.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DMZ를 건넌 지 6개월이 지났다. 등이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바꿀 정보를 주머니에 간직한 채 남한 군인들의 팔에 쓰러진 지 6개월. 국가정보원 재외실에서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지 6개월. 모두 울면서 놓으면 사라질 것처럼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좋아 보인다. 4kg이 늘었다. 뺨의 색이 돌아왔다. 의사들은 심장이 안정적이라고. 여기 치료 북쪽에서 의료로 통했던 약초와 희망이 아닌 진짜 의료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혜진이는 아직도 악몽을 꾼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밤, 정부 보조 아파트의 얇은 벽을 통해 비명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평양에 있는 요원들이 결코 오지 않은 하늘이 하얗게 변하는 악몽. 아이들은 더 잘 적응하고 있다. 민호는 지난달 여기서 초등학교를 시작했다.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 눈이 크게 떠져서 말했다. 춘희 이모, 선생님이 우리한테 질문하게 했어요. 진짜 질문,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에 대해 아무것도 외울 필요 없었어요. 수진이는 몇 주마다 집에 대해 묻는다. 우리 아파트에 언제 돌아가요? 그리고 매번 혜진이는 다시 설명해야 한다.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목소리로 돌아갈 아파트가 없다고, 결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전달한 정보는 내가 건넌지 정확히 18시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6시간 후 미국 정보 요원들은 정찰 위성과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내 이야기의 일부를 확인했다. 10월 18일 계획된 공격. 하루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른다. 아직도 기밀이다. 하지만 24시간 후 미국 위성이 발사 준비 중이었던 모든 북한 미사일 4일로가 해제되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은 안다. 10월 19일이 단 하나의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은 안다. 10월 20일 북한 국영 텔레비전이 계획된 방어적 군사 훈련이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발표하는 성명을 방송했다는 것은 안다. 거짓말이었다. 물론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종류의 거짓말. 김국장 작전 전체를 조율했던 국가정보원의 남자, 이 지난주에 나를 방문했다. 커피를 가져왔다. 난민센터에서 주는 인스턴트가 아닌 좋은 것. 그리고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리 선생님, 분석가들은 만약 그 공격이 진행되었다면 국경 양쪽의 합산 사상자가 첫 달에 800만 명을 초과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다. 너무 크다. 너무 추상적이다. 하지만 내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 내 어머니, 내 여동생, 두 어린아이. 그들은 그 800만 명 중 4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인 건 아니다. 내 탈북 2주 후 북한 국영 텔레비전이 특별 성명을 방송했다. 유튜브에서 봤다. 여기서 아직도 북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다. 금지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자유. 성명은 조국과 인민을 비열하게 배신한 반역자 리춘희가 공범자들과 함께 걸석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 말했다. 사진들을 보여줬다. 장명철 동무. 내 전 상사. 내가 그 전화 대화를 들었던 중앙TV 총국장. 보안 태만으로 처형. 5살 딸이 있었던 젊은 카메라맨.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형. 마지막 방송 전에 괜찮냐고 물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탈북 공모로 처형. 총 12명. 아무것도 몰랐던 12명. 나와 같은 건물에서 일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탈출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 죄책감이 어떤 밤에는 나를 산채로 먹어치운다. 서울의 이 아파트에서 침대에 누워 작동하는 난방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고 24시간 전기가 있는 평양의 그 12가족을 생각한다. 카메라맨의 5살 딸을 생각한다. 아마 지금 국가고아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쁜 곳에. 그리고 묻는다. 가치가 있었나? 구해진 800만 명의 생명, 빼앗긴 12명의 생명. 수학은 명확하다. 하지만 수학이 그것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는 않는다. 기자들이 계속 묻는 질문이 있다. 남한에 온 이후 정확히 3번의 인터뷰를 했다. 모두 신중하게 통제되었고, 모두 국가정보원을 통했고, 모두 내가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매 인터뷰마다 누군가가 묻는다. 북쪽이 그립습니까? 고향이 그립습니까? 정직한 답은 복잡하다. 정권은 그립지 않다. 끊임없는 두려움은 그립지 않다. 배고픔이나 추위나 어둠은 그립지 않다.
하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어가 그립다. 여기 남쪽에서 우리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한다. 한국어 하지만 같지 않다. 억양이 다르다. 단어가 다르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커피, 미팅, 스마트폰이라고 말한다. 음식이 그립다. 어머니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곤 했던 단순한 요리들. 여기 음식은 놀랍다 풍부하고 다양하고 맛있다. 하지만 집맛이 나지 않는다. 그립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장소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립지 않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다. 결코 나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거기 있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진실을 믿는 것보다 거짓말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오늘은 특별하다. 오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다. 인터뷰가 아니다. 통제된 브리핑 세션이 아니다. 강연, 서울대학교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강당은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어머니, 혜진이, 그리고 아이들이 첫 줄에 있을 것이다. 지금 무대 뒤에 서 있다. 나가기 10분 전. 그리고 내 손은 6개월 전 평양에서 마지막 방송을 준비할 때 떨렸던 것과 정확히 같이 떨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발표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레소리 같은 박수. 무대로 걸어간다. 조명이 밝다. 중앙TV 스튜디오 조명만큼 거의 밝다. 하지만 눈이 적응하면 얼굴들이 보인다. 수백 개. 젊은, 나이든 모두 기대감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첫 줄에서 어머니가 보인다. 울고 계신다. 하지만 미소도 짓고 계신다. 목을 가다듬는다. 마이크로 기댄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리춘희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매일 밤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15년 동안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의 공범이었습니다. 잠시 멈춘다. 깊게 숨을 쉰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왜 거짓말을 그만뒀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인지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내 것이다.